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행정철학을 담당하게 될 행정학부의 김성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철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행정과 철학이라고 하는 용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철학적으로 사유하기,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한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학습 목표를 세팅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계획을 여러분 스스로 조금 갖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는 행정이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이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우리 사회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반대로 행정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행정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도록 그 권한을 부여하는가? 그러한 존재론적인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고 또 철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한 학기를 여러분이 지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의 질문은 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학부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해온 고학년들도 막상 행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행정이 존재하기는 한 것인가?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유형을 갖는가? 행정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인식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을 찾는 그런 학습 목표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수월한 질문입니다. 행정이 오리엔티드다, 즉 행정이 지향해야 되는 밸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공성, 공익, 그렇죠? 행정은 민간 영역과 다르게 비즈니스 영역과 다르게 공공성을 추구하고 퍼블릭 인터레스트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가치를 기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그 외에도 합법성, 민주성, 효과성, 능률성, 책임성 등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죠. 그래서 그러한 각각의 가치의 속성들, 그러한 방향성은 어떤 건가를 철학적으로 고민해보고 또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이번 학기에 행정철학의 학습 목표를 세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문제는 행정학을 공부하고 또는 행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요게 이제 철학적 사유가 필요한 문제를 데피니션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사유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사유를 우리가 철학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그것이 행정철학에서 고민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행정철학은 위에 세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은 강사와 함께 위에서 제시한 세 개 질문에 대한 걸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어서 한 학기가 끝나면 이것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수강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학습의 목표라는 것은요, 한 학기 이 과목을 수행하기 전에 아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세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목표를 정해야만이 그 일정 시간 학습을 진행 이후에 그것이 도달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그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 있고, 그러한 그 목표를 정립하고 이행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적으로 좀 성장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사실은 이제 강사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스스로 나는 이번 학기에
행정 철학을 통해서 뭐 이 중에서 나는 뭐 2번을 조금 더 비중 있게 고민하고 접근해 보겠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이 과목에 들어가면서 내가 무엇을 얻어갈 건지에 대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 학습의 효과를 높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스스로 세팅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수업 진행 형태입니다. 강의는 한번 강사가 이 과목의 한 반 정도 5분의 3 정도 이렇게 수강 인원에 따라서 하여튼 강의와 또 한 축은 발표 및 토론으로 이루어지고요. 점수는 뭐 출석 점수, 토론 수업 진행, 과제 발표, 리포트 제출, 기말 시험, 중간고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 주차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요하는 그런 옵션을 갖고 있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 이제 이 독후감 보고서 발표 및 제출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과제 발표, 그 다음에 그 발표한 것을 이제 수강생들끼리 토론하고 질문 답변 해보는 시간, 그 다음에 이 과제 파워포인트 발표한 거를 리포트로 한글로 해서 작성해서 기말시험 볼 때에 제출하는 그러한 형식을 갖는데, 이 독후감 보고서라는 게 뭘까 살펴보면 여기 책 리스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읽은 책도 있을 수 있고 읽어보고 싶다고 이제 리스트업해서 갖고 있는 책일 수도 있고, 주로 사회과학에서 고전이라 불릴 만한 정말 명저들이죠. 그래서 이제 행정학을 하는 우리는 사회과학을 하는 큰 틀에서는 사회과학을 하는 그 학문적인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사회과학을 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고전에 해당되는 책은 이게 가치적인 문제들을 다룬 것들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사유를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정철학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책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이제 여기 자유선정이죠, 선정을 해서 만약에 이제 이 리스트에는 없는데 고전이라고 불리울 만한 관심 있는 책이 있으면 강사한테 얘기를 따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 한 권을 선정해서 한 학기 동안 읽고 이제 파워포인트로 독후감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좀 하고 공유를 하고 마지막에 한글로 작성을 한 리포트를 제출하는 거가 이제 여러분의 학습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독후감 발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제 궁금할 텐데요. 이제 각 책을 읽으면서 구성되어야 될 목차에 대해서 기본 프레임을 제가 제시를 해줄 겁니다. 즉 목차 구성 1장에는 뭐 발표의 1장, 2장, 3장, 4장에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는지 기본 프레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나중에 추후에 안내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빨리 책 선정을 해서 책을 읽어나가는 거를 이제 강사가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면 그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걸 얻었으면 좋겠고요. 책들을 이렇게 보면 존 롤스의 정의론, 요거는 저스티스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한 아주 기본서 중에 기본서이고 명저이죠. 이 우리 인류 역사상 저스티스에 대해서 존 롤스만큼 철학적으로 깊이 사유하고 정리한 학자는 없다고 할 만큼 정의에 대해서 깊게 사유한 책이고요. 여기 밑에 이제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고전은 아니죠. 여러분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마이클 샌들이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존 롤스를 비판하면서 이 자유주의의 정의론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공동체주의적인 정의론적인 관점을 제시하면서 유명세를 좀 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교적 최근 책이지만 존 롤스의 내용도 나오고 마이클 샌델의 새로운 정의 관점이 나오기 때문에 책을 이제 소개를 같이 하게 되었고요. 로코의 정부론, 굉장히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이것도 이제 경제학에서 기본소로 다룰 수 있는
이제 그 명저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고요. 이제 이런 정의론, 정부론, 국부론 이런 말은 이런 책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건 아마 수강생들 중에 좀 생소하다 할 만한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패러다임이라는 용어 잘 아시죠? 요즘에 많이 이제 사용되는 용어인데 우리 사회에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명명한 사람이 토마스 쿤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과학의 혁명적인 구조,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거를 풀이해 나가면서 이제 과학서적의 고전이지만 이제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개념 정의하고 알린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이 접해보면서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은 이제 토니 블레어라고 하는 총리의 책사였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영국 정치경제대학의 학장일 때 토니 블레어가 이제 총리가 되면서 내가 가져가야 될 어떤 그 운영의 방식, 철학 뭐 이런 거를 이제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사기 때문에 그 토니 블레어 정권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어떤 거를 지향해야 되는가라는 걸 고민하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제3의 길은 제1의 길. 예를 들어 보수와 진보가 있다면 이건 이제 그 어딘가에 이제 제3의 길로 영국의 운영 방침이라고 할까요? 토니 블레어의 어떤 그 기업의 경영 방침이 있다면 영국을 이끌어갈 수장의 어떤 정부 운영 방침의 그 길로서 이론서로 이제 제시가 된. 여러분이 그 밑에 슈퍼트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것도 아마 이 제3의 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이론이에요. 슈퍼트는 이제 혁신 이론을 주장한 사람인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이제 제1의 길, 제2의 길, 제3의 길 그 어딘가에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여진다면 기든스의 제3의 길과 이제 조금 밀접성이 있는 책으로 보여진다. 그 다음에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 이건 잘 아는 책이죠. 우리가 이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개념이 몽테스큐의 법의 중심에서 처음 제시가 되고 이런 균형, 밸런스를 맞춰, 그러니까 권력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시대 정신을 제시한 그 오래전에 벌써 군주가 지배하던 시대에 이러한 그 철학적인 가치를 제시했다는 게 굉장히 정말 훌륭한 그 철학서적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 이탈리아의 그 피렌체의 그 수도 없이 많은 전쟁으로 굉장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 군주가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서양에 이제 마키아벨리가 있다면 우리 동양에는 한비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동양에 한비자는 넣진 않았지만 이 군주론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행정학을 하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만 하다라는 책으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 굉장히 고전적인 책인데 이제 플라톤은 국가론이라는 데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의란 무엇인가를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루소의 사회계약론. 루소와 로코와 홉스는 이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유사한 그 철학적 사유를 한 그 학자들이에요. 동시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루소 여기서 이제 로크나 홉스의 책은 제가 이제 로코의 이제 정부론을 넣긴 했는데 이제 홉스는 좀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여하튼 이 사회 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우리는 국가와 계약을 맺고 우리의 권리를 국가한테 주는 대신에 국가는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사회 계약론은 우리가 국가가 성립돼서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러한 그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그 고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루스의 사회계약론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책이고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그래서 이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데피니션이 철학적으로 잘 되어 있고 반대로 이제 에리 프롬은 이제 이건 비교적 최근의 책이긴 한데요.
이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메커니즘, 오늘날에 우리한테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지 않죠. 누가 뭐 그 통행을 금지한다던가 뭐 두발을 뭐 강제한다든가, 아무튼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 현대 사회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왜 우리가 자유로부터 도피하는가에 대한 그 도피의 속성이 사회 병리적인 현상을, 이 사람은 이제 사회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를 심리학으로 접근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유라는 토픽으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 도피를 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가치적인 문제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존 두이의, 이 사람이 이제 교육 철학자인데 공공성을 또 굉장히 깊게 사유했던 학자예요. 그래서 존 두이 하면은 여러분이 교육학에서 많이 들었던 이제 철학자일 텐데, 이제 공공성이라는 거를 다룬, 그래서 오늘날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가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화두가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다루은 존 듀이의 책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단,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위에서 제시한 책은 여러분이 원하는 책으로 또 할 수도 있고, 수강생에 따라서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교재와 참고교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주교재를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김한교 선생님의 행정철학 대형문학사에서 나온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행정철학 책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많지도 않지만 이 행정철학이 김한교 선생님 책을 선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정보가 없을 때, 그러니까 저자나 이 전공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어떻게 책을 선정하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심플하게는 이 개정판이 얼마나 몇 세를 찍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판수가 높을수록 이제 수요가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만큼 좋은 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 물론 이제 수험서적 말고 전공서적에서 이렇게 4판까지 찍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믿을만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책을 선정하는 기준은 이 저자가 이 자기의 이 기본서를 만들면서 그냥 목차 구성을 병렬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접근 관점에 따라서 파트를 구분해서 구조화시킨 목차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는 책을 선정하는 편이에요. 말하자면 이 책은 여기 지금 주교재의 구성에서 보면 존재론, 인식론, 이 가치론의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접근하겠다라고 김한교 쌤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은 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행정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존재론적 사유. 행정이란 무엇인가? 인식론적 사유. 행정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가치론적 사유. 이 책의 각 파트에 대한 질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김한규 선생님은 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1장은 뭐, 2장은 뭐 이렇게 그냥 그 목차 구성을 했다라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행정 철학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이 존재론과 인식론과 가치론적인 논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이 세 파트로 구성을 해서 이 관점에 따라서 이 책을 집필하였다라고 하는 자신의 관점이 명확하게 이 머릿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근거로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생각, 존재론과 인식론과 가치론으로 접근한다라는 생각은 이 선생님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 행정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철학자 중에 호지킨슨이라고 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책 안에도 나와요. 이 호지킨스라는 선행 연구자가 이미 행정 철학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될 관점은 존재론과 인식론과 가치론이라는 이러한
연구를 했고, 이 김한규 쌤은 그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해서 그 관점을 빌어서 이 책을 구성하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뒷받침되는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한 관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뭐 자신만의 책 선정 기준이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선택하는 책의 기준을 조금 팁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몇 판을 찍었는지 또는 저자의 관점이 명확하고 타당하게 제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표준과학관과 반실증주의라는 게 있죠. 이 표준과학관은 실증주의고요.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반실증주의의 이 디스커스 논쟁이에요. 말하자면 행정에서 다루어야 될 것은 인식 가능한 것만 다루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실증주의자들. 아니다. 행정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아주 주관적이고 가치적인 문제까지 행정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바라보는 게 반실증주의자들의 논리예요. 그래서 역사상 이 행정에서 그 인식론적 차원의 논쟁에서 실증주의자와 반실증주의자의 논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오고 있어요. 물론 이 뒤에서 이제 가치론적 차원을 다룬다는 의미에서는 반실증주의의 논쟁이 행정철학에서는 좀 우세하다고 보여져요. 즉 행정에는 보이지 않는 가치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이 있다. 인식 영역이 있다. 그런 것도 행정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 사조를 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이제 가치론적 자원을 행정철학에서 중요한 파트로 고민을 해보고 있는 거죠. 이 밸류, 여기에서는 이제 다양한 가치가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여기에서 제시되는 내용들의 가치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공리주의라는 것은 소수의 좀 불행이 있더라도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다수가 혜택을 보고 행복하다면 그 정책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 안에도 사실은 뭐 양적 공리주의자와 질적 공리주의자로 나누긴 하지만 이 공리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능률성이에요. 그래서 능률성의 가치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고요. 아까 그 책 목록에서 존 롤스의 정의론. 그래서 이제 롤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의관 그리고 이제 형평성, 우리 사회의 형평성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쿼티 이 책을 먼저 이제 만약에 존 롤스의 책을 이번 학기에 선택을 한 학생은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선행 자료를 읽어보고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후감을 작성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치행정, 합법성이 나오는데요. 행정은 법률 우위의 행정입니다. 즉 법에서 정해되고 규정되지 않은 것을 행정이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분명히 저건 단속이 돼야 될 것들인데 단속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법에 근거한 집행만이 이루어지는 게 행정이기 때문에 아주 주요한 가치 판단으로서 합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도 이 책에서 가치론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합리성과 민주성, 즉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의 민주성은 대의민주주의, 그 다음에 다수결 투표나 선거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존재론에서 보면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 고대의 그리스 아고라 광장에서는 성인 남자들이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토론하고 수기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죠. 아고라 광장에 나와 있는 고대 그리스의 그 의사결정 방식. 근데 오늘날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 지금 국회의원들을 우리의 대표로 해서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을 맡기면 수도 없이 많은 그 안에서 왜곡,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로그롤링, 협탁,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정치적인 실패, 의사결정의 실패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날의 민주성이 훼손이 된다. 대의민주주의로. 또 하나 정부가 실패할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이론 중에 하나는 여기 민주성에서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투표나 선거제도예요. 그거는 이제 그 다수결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그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나 투표를 했는데 49대 51이 나왔다고 할 때 우리는 51의 투표 결과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죠. 그러나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49표는 각자 그 투표한 사람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투표를 한 표예요. 51표에 해당되는 투표자들은 여행 가는 도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하튼 우리가 투표의 선호나 강도가 반영되지 않는 표들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다수결 제도에서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은 채 51표의 투표 결과로 이루어진 정책안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한 다수결 제도에 의해서 의사결정된 정부의 안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다수결 제도의 한계가 이론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민주성이라는 게 많이 훼손되고 있다. 오늘날에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가 얼마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답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사유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익, 퍼블릭 인터레스트가 뭔가라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공익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있고요. 동양의 행정철학이라고 그래서 공자와 맹자와 행정철학, 민본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동양의 행정철학도 이 책에서 가치론적 차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이제 주로 존재론적인 차원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특히 공공성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좀 주요하게 다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의 인원에 따라서 이제 발표 주차는 좀 달라지는데, 여러분이 아까 정한 책과 관련해서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하고 토론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 기말고사 할 때는 한글로 해서 최종 리포트를 제출을 합니다. 뭐 책의 구성이라든가 이 주차의 구성 같은 거는 좀 수강 인원에 따라서 변경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본 강의는 이제 강사의 생각은 1시간 강의, 2시간 토론 수업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수강 인원에 따라서 제가 이제 수강생들과 먼저 수업 방식을 세팅을 의견 조회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변경 가능하긴 한데, 이제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강사는 이제 강의의 효과는 강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강의는 효과가 없다고 이미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최소화하고 강의는 여러분에게 이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에서 이제 강의에 필요한 모든 강의안을 탑재하고 과제도 거기서 출제를 하고 공지사항 같은 거를 이제 수시로 제시하면서 강사는 여러분에게 강의의 도움을, 정보를 여기에 제시를 해주고, 여러분 이 안에서 이제 강사의 어떤 가이드를 받고 스스로 학습을 하고 발표를 하고 토론하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강의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서로 좀 같이 강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 강의의 지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거 역시도 수업 방식이 이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열려져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 시간 강의 전에 반드시 이러닝 지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강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수업에 이제 필요한 사항을 좀 보시면 되고요. 수강생은 사이트에서 또 의견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본 과목의 강의 소개에 이어서 다음은 행정철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과목을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공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왜 행정철학이라는 과목이 존재하는가, 이 행정철학을 배워야 하는 필요성이 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그 철학적인 접근, 행정의 접근은 여러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행정의 행태학적인 접근, 행정의 뭐 조직적 관점의 접근, 뭐 행정의 인사행정적인 접근, 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본 과목에서는 행정을 철학적인 어프로치를 해보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학문으로서 이 학문을 왜 우리가 행정학과에서 주요한 과목으로 같이 학습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당위적인 필요성을 먼저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시되는 이 1번, 2번, 3번 계속해서 제시되는 타이틀을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거대 정부가 그러니까 행정국가가 출현을 하고 정부는 또 거대해졌다가 다시 2번에서 실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작지만 강한 정부, 뭐 신공공관리, 뉴 거버넌스 등이 대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슬라이드의 제목에서 보듯이 행정이라고 하는 모습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또 경영학하고 비슷했다가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한테 주는 질문은 행정은 어떤 정부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다이내믹스가 있구나. 그렇다면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행정이라는 걸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할 것인가. 이거는 경영과는 어떻게 다르고 정치와는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근본적인 질문 해가지고 이러한 질문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보듯이 행정의 모습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적, 역사적 흐름 속에서 상당히 가변적이었기 때문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특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대한 정부가 출현할 때에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활동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가 정당화되는 근거는 또 무엇인가? 누가 왜 행정에게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또 행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수행해야 할 바람직할 역할, 그것은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 하는 가치적인 방향성의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또 모색해보는 학문이 필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행정 철학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동안 시대적으로 행정의 모습이 변화해 온 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국가라고 하는 것의 네이밍을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영역이 아주 중요하고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행정국가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고 죽을 때 사망신고를 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행정의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게 없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중에 행정의 영역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을까 하는 이 흐름 속에서 이제 행정국가의 출현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빅 거버먼트 현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먼저 이제 우리는 특히 한국은 1970년대, 80년대 급속한 국가 발전을 통해서 이 행정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국가 5개년 발전계획 같은 거를 통해서 주도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주요 핵심 조직이 이제 행정부였고, 그래서 이제 행정을 통한 신속한 국가 발전 명목하에 빅 거버먼트가 형성이 됐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건 시장 실패에 대한 처방이죠. 사경제 중심의 산업화가 초래한 부정적 측면,
너무나 많이 파생이 됐고, 이거를 사후적으로 이제 처방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 정부가 투입이 돼서 통제를 하고 또 규제를 하면서 또는 발전을 조장하면서 이제 시장 실패를 처방하는 역할로서 빅거버먼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행정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외교, 국방, 치안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 행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러한 거대 정부가 형성이 되어 오고 있죠. 그런 와중에 시장 실패의 보완으로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면서 또 나타나는 결과물은 정부 실패입니다. 그래서 왜 정부 실패가 나타나느냐? 이제 급속한 발전을 추구하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정부 예산의 대폭적인 증대가 있었죠. 그리고 행정 조직이나 공무원 수의 증대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독점적인 영역에 이제 정부가 존재하게 되면서 정부의 지출 성과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지출은 많은데 성과가 부족하다, 또는 무사 안일적인 레드테이프라고 하죠. 그런 현상, 무능력,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되고, 특히 이제 행정의 자유재량권 확대, 재량권의 남용 문제, 즉 행정부, 이제 예전에는 정치 영역만 독점을 통한 부패가 있는 줄 알았더니 행정부가 자유재량권이 많아지면서, 즉 입법부가 이제 법률을 정하는데, 원래는 그 법의 영역은 입법부에서 행하는 거고 법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행정은 법률 우위의 행정이다 해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뭔가 이제 단속을 해야 할 곳이 눈에 띄지만 단속 규정,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 이런 뉴스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법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그 기사를 접하기도 했을 텐데요. 즉 그렇게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에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법률 우위의 행정, 그러니까 법이 우선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행정은 법에 종속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날 입법부에서 법을 정하는 거, 법률 밑에 이제 행정입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큰 법률은 입법부에서 정하지만 이제 각각의 부처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처의 업무에 해당되는 행정입법은 다 이제 행정부에 위임을 했어요. 원래는 입법부의 역할이지만 행정부에게 위임 입법을 해서 명령과 규칙 같은 건 다 행정부가 이제 자율적으로 그거를 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유재량권이 확대가 되고 또 재량권이 남용 문제가 생기고, 그러한 병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부 실패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부 실패가 나타나다 보니까 무능이라든가 여기 보이는 무사 안일적 업무, 무능, 그 다음에 재량권의 남용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부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이제 다음과 같이 그 NPM, New Public Management,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들자. 그리고 또 이거는 협치를 중시하는 New Governance 같은 처방이 이제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지금까지 큰 정부, 다음에 요 작은 정부, 그죠?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작은 정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정부 형태들이 이제 요구되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행정의 모습이 상당히 가변적으로 변화해 있고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행정의 역할 범위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도대체 행정이라는 것의 권한과 영역과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그 학문, 그러한 답을 연구하는 학문이 행정철학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행정철학의 존재의 필요성, 행정철학 학문의 필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은 이 과목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그 목표 세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여러분이 수강하는 어떤 과목이라도 내가 이 과목에 어떠한 의미에서 이 과목을 내가 수강해야 되는가, 이 과목을 통해서 내가 탐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를 세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정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그게 이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은 딱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영역과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탐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의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귀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참고 자료입니다. 이제 조금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동안 시대적, 역사적 흐름 속에서 행정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또 행정의 정말 가변적인 모습,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 참고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봉건주의 및 절대주의 행정입니다. 예전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공화정에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요 정책 결정을 시민 모두의 참여를 통해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의 시민은 성인 남성, 그러니까 여성이라든가 아이라든가 노예, 신부는 참여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부분적이긴 하지만 아고라 광장에서 다 모여서 직접적인 그 시민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을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공화정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공화정이 로마 시대가 지나면서 공화정이 무너지고 이후에는 절대 왕정으로 이행이 되면서 정책결정권이 왕에게 절대적으로 이양이 되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봉건제 국가나 근대 초까지만 해도 절대 왕정에서 이러한 전통이 유지가 됐죠. 이때의 행정부의 공무원이란 근대 초까지만 해도 이제 절대 왕정 시대 하에 국왕의 세금을 걷는 정도의 의미만 있었습니다. 뭐 이제 공무원의 신분이 지금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그 각 행정부처의 일을 관료가 되어서 전문성의 일을 하고 어떤 파워를 가지고 관료제의 어떤 그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일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행정부의 모습이 아니라 국왕의 세금을 거들어 다니는 사람 정도의 아주 작은 역할의 행정부가 있었죠. 그러다가 근대 자유주의 국가에 들어서 근대 국가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레볼루션이 이루어지죠.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이러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의 그 흐름 속에서 근대 자유주의 국가가 형성이 되고 경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 자유방임주의, 정치는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이제 대표를 내세워서 그 대신 이제 국민의 민의가 담겨져 있는 대표를 내세워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 대의민주주의. 그래서 이때의 정부의 역할은 법 질서를 지킴으로써 시장을 유지하는 데 국한되는 이러한 그 행정국가가 들어오기 전에 국가의 모습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후기 자본주의와 행정국가 등장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데요. 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빅가버먼트가 형성되는지를 이 파워포인트 이 화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주기적인 대공황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아주 극에 달하는 시장 실패를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내맡겼더니 주기적인 공황이 오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생기네요. 밀집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교통이 복잡하고 그래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해결해야 될 누군가가 개입하고 주체가 돼서 해결해야 될 극심한 도시 문제가 확대되고 또 노동 갈등 문제, 국제적인 분쟁 문제 이러한 그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곳곳에서 이제 포진되고 발생하고 하는 시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에 내맡겨서는 될 수가 없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부가 그 주요한 역할을 할 적극적 개입에 필요한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대 자유주의 국가 시대에 자유방임적 철학에 기초한 역관제로는 정부의 확대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일 시스템, 역관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정사모, 노사모, 박사모 하듯이 이제 그러한 대통령을 지지했던 선거 운동, 열혈 운동했던 사람들이 지지했던 대통령이 되면 그들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스포일 시스템, 전리품 제도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역관제로 인한 정부가 구성이 됐을 때는 행정부가 전문성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행정부가 전문성이 없어서는 이 앞에 있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 제도, 그러니까 공무원 제도의 변화, 그러니까 역관제가 아니라 전문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개혁과 더불어 행정학이 이 역관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성향이 같은 사람이 행정부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 공무원 제도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행정이 정치학에서 독립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면서 행정, 정치, 이원론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행정과 시장이 명확히 독자적 제도 영역을 갖게 되고 행정과 정치가 독자적 영역을 갖게 되면서 행정은 공적 특성을 갖고 시장은 사적 특성을 갖는,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 행정부의 역할이 서서히 커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의 대공황 및 양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해서 정부 규모의 팽창, 그 다음에 시장 개입의 강화는 1960년부터 70년까지 꾸준히 지속이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행정국가화 현상이 심화되고 광범위한 영역으로 행정의 영역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정 정치 이론론의 그 흐름과 구분되는 행정이 정치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신의 행정행위의 목적까지도 스스로 결정을 하고 시장 실패의 치유를 넘어서 사회적인 형평이나 복지 문제까지 행정부가 책임을 지게 되면서 경제성장, 복지, 사회적 형평, 국제 경쟁력 이러한 일들을 키우는 것까지 행정부가 도맡아 하게 되면서 거대 정부로 이제 행정국가 현상이 심화됩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행정의 팽창이 비대해진 관료제로 인해서 경직성, 비효율성을 잉태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전 세계적으로 만성 재정 적자, 지나친 조세 부담. 왜냐하면은 정부가 너무나 많은 역할 부담을 갖게 되면서 역할 행위가 늘어나면서 예산의 집행 이 비용이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조세 부담이 커지게 되고, 노동 유인의 감소, 이건 이제 복지 행정의 증대로 이제 경제의 유인책보다는 복지 유인책이 많아서 노동 유인의 감소가 되고 경제 동력이 상실이 되고, 그래서 이때부터 행정에 대한 회의론, 즉 정부 실패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의 규모와 시장 개입을 줄여야 된다는 작은 정부론이 급속히 확산이 되고, 이건 이제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 그 다음에 영국의 대처 수상의 대처리즘을 필두로 해서 아주 그냥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 프로그램이 세계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러한 그 열풍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신자유주의적 정부 혁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와 영국 신공공관리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시키게 되고, 미국은 Reinventing Government라고 해서 정부를 재창조하자,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들자,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죠. 이거를 1년에 NPM, New Public Management라서 신공공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NPM과 조금 차별적으로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이행되어야 된다라는 뉴 거버넌스의 이제 이론도 등장이 됩니다. 행정의 역할이 그동안은 방향도 행정이 제시를 하고, 배로 치면은 조타수도 행정이 조타수 역할을 하고,
노를 젓는 것도 행정이 노를 저어서 배를 운영해 나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배가 나가지를 않고 자꾸만 가라앉으려고 한다. 뭐가 문제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행정의 제약점을 이제 신공공관리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거는 민간 위탁이라든가 책임 경영이라든가 경영의 어떤 기법을 행정부로 갖고 들어와서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한 일련의 이제 흐름이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효과가 크지 않구나라는 그런 회의 속에서 이제 거버넌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 조타수와 노를 저어서 독점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고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뭐 이렇게 혼자 했다면 앞으로는 행정부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민간 부분하고 시민들하고 공동으로 협치를 해나가자.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는 협치 행정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새롭게 대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게 오늘날까지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행정이라고 하는 그 철학적인 접근의 필요성은 행정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즉 행정은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오고 있기 때문에 뭐가 행정인가 그 모습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질문에서 이제 행정철학의 과목이 패상됐다고 했고요. 제가 이제 좀 더 참고 자료를 해서 행정의 발달 과정을 이렇게 봉건주의 및 절대주의 행정의 시대, 그다음에 근대 자유주의 국가, 그다음에 후기 자본주의 국가와 빅 거버먼트라고 하는 행정국가의 등장, 그 다음에 오늘날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 즉 기업의 테크닉, 기업의 조직 운영 방식을 행정부에 들여와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능률적인 정부의 혁신을 좀 이루어 보자라고 한 일련의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제 그것도 좀 제약이 있다 해서 협치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정부와 민간은 이제 기업과 시민으로 나눌 수 있죠. 세 영역이 서로 각자의 역할 부담을 해서 정부는 여전히 조타수, 그러니까 방향을 설정을 해주고 노를 젓는 것은 이제 기업과 시민의 참여로 해서 같이 협동적인 그 정부의 일을 같이 해나갈 때에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이번 행정철학을 우리가 학습하고 같이 이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색해야 되는 필요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제 강의를 통해서 먼저 이 과목이 이루어지는 속에 어떤 그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이 전체적인 소개에 이어서 그 이제 1장 강의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왜 행정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 필요성을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목표를 우리가 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이라는 모습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정체성의 위기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행정의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행정의 정체성이 또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학기를 여러분이 잘 이수를 하면 행정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여러분 각자가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